한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요, 저는 중대한 모순을 바라봅니다. 그들이요,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 경제를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자유시장 경제가 가장 경제의 효율성을 갖다 준다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적은 아름대로 해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논리를 100% 존중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경제를 가진 나라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라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정부에, 그리고 공안에, 공산당에, 군부에, 그리고 부패에 힘이 이 금융부터 유통, 인허가, 세금, 그리고 커넥션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 세계에 가장 정실 자본주의, 즉 한마디로 부패한 자본주의가 연고에 기반한 이렇게 판을 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하고는 겉으로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경제 분야에서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한마디로 부패한 정권에서의 소수가 중국의 부를 좌지우지하면서 경쟁과 능력과 관계없이 권력이 부를 축적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인 중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중국 경제가 3년간 빨리 성장할지도 모르지만은 위험한 이 부채에 대한 느슨한 통제가 이런 성장의 기반인데, 중국 경제가 망하지 않고 지속 성장을 하려면 부채를 정리해야 된다고 IMF가 중국 경제의 부채를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년 사이에 6.4%를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이는 작년에 내어놓은 전망치 6%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앞으로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샤오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근데 이건 외형상의 모습입니다. 빚잔치를 하면서 성장을 하면 그거 누가 못합니까? 저보고도 한국 경제를 맡아라고 하면서 무제한에 숨겨진 빚을 네 마음대로 내어서 성장시켜 보라 하면 6개월 만에 한국 경제를 한 6%로 성장시킬 자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IMF와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경제를 빚에 중독된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의 부채는 현재 위험 수위에 가 있다. 중국의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2008년에 6,700조였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조 다음에 단위가 뭔 줄 아십니까? 경입니다. 중국의 부채가요, 10년 만에, 10년도 아닙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니까 9년 만에 3경 1,500조로 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게요, 돈 찍어서 성장한 것이지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IMF는 GDP의 2016년 235%이던 중국의 가계기업 정부의 부채가 2022년에 290%를 초과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제결제은행은 중국의 지난해 부채를 258%로 보고 있고, 국제금융협회는 304%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채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여기 나온 삼경 1,500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사람의 예측입니다. 그림자 은행에 또 정부와
이 지방정부에 의한 부채가 그리고 공기업에 의한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은 급증하는 부채가 중국의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지난 5월에 중국의 신용 등급이 28년 만에 강등한 것도 부채 때문이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출 확대에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대출에 의존하는 거품 경제가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의 기업 부채만 해도 이경 1,400조인데 이것이 중국 경제의 내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167%입니다. GDP. 그래서 선진국 평균 89%의 2배가 넘는 상황이고 지난 10년간 중국 기업들은 빚에 의해서 연명을 해왔고 국유 기업이 군림하는 산업에 과잉 공급을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이냐? 돈을 찍어내 가지고 과도하게 투자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업 부채 중 75%는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 있어서 국유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성장세가 멈춘 이 제조업에 거의 제로이자 비슷한 저리로 지금 빚을 공급해서 생명을 연장해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국 기업들이 과잉 투자를 해온 것은 말할 바가 없죠. 초고층 빌딩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계에서 건설 중인 초고층 기업 130채 가운데 80채가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기업들이 원리 상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중국 은행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데요. 결국 중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어서 이 부채를 안아야 될 거고 이런 것을 막으려면 중국 정부가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국유 기업을 개혁해야 되는데 시진핑은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는 중국 정부가요. 1년 사이에 132조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U가요. EU 내부의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차이나마니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이 기업 사냥을 나서는 데 대해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M&A 할 때는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미 EU에 47조를 투자한 중국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EU는 중국 사람들 와서 기업 안 사도 되니까 너네들 기업 사가면 기술 빼가고 정보 빼간다. 너네들은 지금 내부에 엉망진창인데 너네들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신문에 보면 이 뒷모습입니다. 천안문 광장이 뿌옇죠. 베이징의 서목으로 중국 국민들이 3.1년, 3년이 넘는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국 내부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석탄으로 겨울 난방을 하는 이 화이허강 이북 지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서 난방을 잘 하지 않는 남쪽 사람에 비해서 3.1년이 짧다는 겁니다. 심폐질환을 다 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써먹어 베이징 공항에 내린 사람들은 내릴 때부터 코를 찌르는 그 중국의 공기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지금 한국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청명한 가을에 정부 조사로는 중국에서 오는 게 40% 미만이라고 하지만은 계속 공기가 좋다가 중국에서요. 북서풍 한번 부니까 가을이라고 한국에 지금 한 3일간 지난 주말에 미세먼지가 뒤덮었지 않습니까? 봄에 그러더니만 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수명이요. 계속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 이러다 보니까 홍콩 사람들이 점점 중국 사람들이 밀려와서
홍콩을 중국화 시키니까 중국화되는 홍콩이 싫어서 짐을 싸고 서방으로 이민을 크게 지금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만 해도 7,600명이 벌써 보따리를 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홍콩을 다시 반환받을 때 영국이 우려를 하니까 1국가 2체제를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도 중국은 홍콩을 마치 자기 식민지처럼 통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압박하고 경제를 괴롭히니까 이게 싫어서 고향 홍콩을 떠나는 본토 홍콩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 주재 캐나다 영사관에 따르면요, 캐나다 영주권을 얻은 홍콩인이 작년에 1210명이 있는데 우산 혁명이 일어난 홍콩 민주화 시기 때인 2014년에 585명이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매년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이 7,600명인데 작년에 미국으로 2,800명이 떠났고 호주로 2,100명, 캐나다에 2,200명, 그리고 대만으로 1,086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과거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직전인 1997년 직전에 중국이 홍콩을 지배하는 데 대해서 우려한 홍콩 사람들이 좀 살만한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화 천미밀이라 이런 데도 그런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천안문 사태가 89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이 홍콩 사람들이 42,000명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97년을 전후해서 또 수없이 떠났습니다. 그 뒤로 홍콩의 불안이 조금 안정되고 중국이 다독거리는 척 하니까 이민이 확 줄었다가 최근에 또 늘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정부의 통제 강압, 살인적인 집값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온 중국 사람 한 명은 높은 노동 강도와 이 학비 부담 이런 것이 너무 심해지고 우산 혁명 이후에 중국의 태도를 보고 떠나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홍콩의 한 이민 대행사 관계자는 홍콩 청년들이 사회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로 이민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홍콩에 태어나서 홍콩의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통제 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홍콩에 떠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 홍콩인의 42%가 기회만 되면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0%가 옛날보다 홍콩의 삶의 조건이 너무 나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홍콩은 지난번에 이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에 이렇게 주민들이 주장하는데 중국이 그걸 반대하고 눌러버리니까 우산 혁명을 2014년 했는데 그게 또 무산되었고 강압적으로 경찰이 눌렀죠. 그리고 2015년에는 중국의 비판적인 홍콩의 서적 출판인들이 수명이 홍콩 시내에서 납치되어서 몇 달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홍콩 내에 친중 반중 갈등이 대학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서 대학생끼리도 지금 친중 반중을 가지고 중국에서 이주해온 대학생과 홍콩 출신 대학생들이 싸운다는 겁니다. 중국이요, 가는 곳마다 자기 민족조차도 염증을 내고 떠나게 만들게 하고 있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나 민주주의하고 관계없는 그야말로 부패한 독재 황제 국가입니다. 이런 중국이요, 성공하고 세계 1위 국가가 된다고요? 몇 년 안에 왕창 망할 겁니다. 중국의 부패요, 중국의 부채요, 터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제결제은행은 중국의 지난해 부채를 258%로 보고 있고 국제금융협회는 304%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채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여기 나온 삼경 1,500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사람의 예측입니다. 그림자 은행에 또 정부와 이 지방 정부에 의한 부채가 그리고 공기업에 의한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은 급증하는 부채가 중국의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지난 5월에 중국의 신용 등급이 28년 만에 강등한 것도 부채 때문이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출 확대에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대출에 의존하는 거품 경제가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의 기업 부채만 해도 이경 1,400조인데 이것이 중국 경제의 내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167%입니다. GDP. 그래서 선진국 평균 89%의 2배가 넘는 상황이고 지난 10년간 중국 기업들은 빚에 의해서 연명을 해왔고 국유 기업이 군림하는 산업에 과잉 공급을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이냐? 돈을 찍어내 가지고 과도하게 투자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업 부채 중 75%는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 있어서 국유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성장세가 멈춘 이 제조업에 거의 제로이자 비슷한 저리로 지금 빚을 공급해서 생명을 연장해 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국 기업들이 과잉 투자를 해온 것은 말할 바가 없죠. 초고층 빌딩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계에서 건설 중인 초고층 기업 130채 가운데 80%가 가을이라고 한국에 지금 한 3일간 지난 주말에 미세먼지가 뒤덮었지 않습니까? 봄에 그러더니만 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수명이요 계속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 이러다 보니까 홍콩 사람들이 점점 중국 사람들이 밀려와서 홍콩을 중국화 시키니까 중국화되는 홍콩이 싫어서 짐을 싸고 서방으로 이민을 크게 지금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만 해도 7,600명이 벌써 보따리를 쌌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홍콩을 다시 반환받을 때 영국이 우려를 하니까 1국가 2체제를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도 중국은 홍콩을 마치 자기 식민지처럼 통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압박하고 경제를 괴롭히니까 이게 싫어서 고향 홍콩을 떠나는 본토 홍콩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 주재 캐나다 영사관에 따르면요. 캐나다 영주권을 얻은 홍콩인이 작년에 1210명이 있는데 우산 혁명이 일어난 홍콩 민주화 시기 때인 2014년에 585명이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매년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이 7,600명인데 작년에 미국으로 2,800명이 떠났고 호주로 2,100명, 캐나다에 2,200명, 그리고 대만으로 1,086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과거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직전인 1997년 직전에 중국이 홍콩을 지배하는 데 대해서 우려한 홍콩 사람들이 좀 살만한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화 천미밀이라 이런 데도 그런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천안문 사태가 89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이 홍콩 사람들이 42,000명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97년을 전후해서 또 수없이 떠났습니다. 그 뒤로 홍콩의 불안이 조금 안정되고 중국이 다독거리는 척 하니까 이민이 확 줄었다. 제가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기업들이 원리 상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중국 은행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데요. 결국 중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어서 이 부채를 안아야 될 거고 이런 것을 막으려면
중국 정부가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국유 기업을 개혁해야 되는데 시진핑은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는 중국 정부가요, 1년 사이에 132조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U가요, EU 내부의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차이나마니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이 기업 사냥을 나서는 데 대해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M&A 할 때는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미 EU에 47조를 투자한 중국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EU는 중국 사람들 와서 기업 안 사도 되니까 너네들 기업 사가면 기술 빼가고 정보 빼간다. 너네들은 지금 내부에 엉망진창인데 너네들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신문에 보면 이 뒷모습입니다. 천안문 광장이 뿌옇죠. 베이징의 서목으로 중국 국민들이 3.1년, 3년이 넘는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국 내부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석탄으로 겨울 난방을 하는 이 화이허강 이북 지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서 난방을 잘 하지 않는 남쪽 사람에 비해서 3.1년이 짧다는 겁니다. 심폐질환을 다 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서머고 베이징 공항에 내린 사람들은 내릴 때부터 코를 찌르는 그 중국의 공기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지금 한국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청명한 가을에 정부 조사로는 중국에서 오는 게 40% 미만이라고 하지만은 계속 공기가 좋다가 중국에서요, 북서풍 한번 한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요, 저는 중대한 모순을 바라봅니다. 그들이요,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 경제를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자유시장 경제가 가장 경제의 효율성을 갖다 준다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저건 아름대로 해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논리를 100% 존중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경제를 가진 나라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라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정부에, 그리고 공안에, 공산당에, 군부에, 그리고 부패에 힘이 이 금융부터 유통, 인허가, 세금, 그리고 커넥션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 세계의 가장 정실 자본주의, 즉 한마디로 부패한 자본주의가 연고에 기반한 이렇게 판을 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하고는 겉으로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경제 분야에서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한마디로 부패한 정권에서의 소수가 중국의 부를 좌지우지하면서 경쟁과 능력과 관계없이 권력이 부를 축적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인 중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중국 경제가 3년간 빨리 성장할지도 모르지만은 위험한 이 부채에 대한 느슨한 통제가 이런 성장의 기반인데, 중국 경제가 망하지 않고 지속 성장을 하려면 부채를 정리해야 된다고 IMF가 중국 경제의 부채를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년 사이에 6.4%를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이는 작년에 내어놓은 전망치 6%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앞으로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샤오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근데 이건 외형상의 모습입니다. 빚잔치를 하면서 성장을 하면 그건 누가 못합니까? 저보고도 한국 경제를 맡아라고 하면서 무제 안에 숨겨진 빚을 네 마음대로 내어서 성장시켜 보라 하면 6개월 만에 한국 경제를 한 6%로 성장시킬 자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IMF와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경제를 빚에 중독된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의 부채는 현재 위험 수위에 가 있다. 중국의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2008년에 6,700조였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조 다음에 단위가 뭔 줄 아십니까? 경입니다. 중국의 부채가요. 10년 만에 10년도 아닙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니까 9년 만에 3경 1,500조로 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게요. 돈 찍어서 성장한 것이지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IMF는 GDP의 2016년 235%이던 중국의 가계기업 정부의 부채가 2022년에 290%를 초과할 거다.